JP모건의 애널리스트 니콜라우스 파르기니초글로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채굴 비용이 하락하면서 가격 상승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전력 소비 지수 개정으로 비트코인 채굴 비용 추정치가 하향된 것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는 부정적이다. 채굴자들은 기본적으로 채굴 비용 추정치 수준 부근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비용은 비트코인 가격 하한선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JP모건은 비트코인 채굴 비용 추정치를 21,000달러에서 18,000달러로 내린 상태입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비트코인 생산 비용은 지금의 18,000달러에서 36,000달러로 2배가 될 것이다. 반감기 이후 채굴 매력도가 떨어지면 해시레이트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져서 가격 증가폭은 훨씬 더 작아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딱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계획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개선되고 있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급성을 크게 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이런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경기 침체 우려로 시끄럽고 고유가 장기화 이슈가 자리하고 있는데도 이건 또 뭔 자신감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지금 주류 진영에서는 금리 인상 끝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국 리스크가 다소 진정됐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중국의 8월 CPI가 반등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졌다. 여행 수요가 개선되면서 다른 지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다소 멍청한 관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간단치가 않은 게 중국의 경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이 넉 달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 투자, 소비, 수출까지 모두 부진에 빠져서 지금 중국 경제는 말 그대로 늪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이 침체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정 데이터 한두 개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성이 깔려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타이밍 적절하게 제이미 다이먼이 등판을 해줬는데 이 양반은 지금 미국 경제가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몇 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믿는 것은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뉴욕 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탄탄한 소비와 임금 상승이 지금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그 앞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양적 긴축을 통해서 유동성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세계 각국 정부가 술에 취한 선원들처럼 재정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현재 소비자들이 강하다라는 말이 경제 호황 환경이 몇 년 동안 계속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라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자동차 대출 일부에서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는데 은행들은 역사적으로 낮은 채무 불이행률을 보이면서 몇 년 동안 대출 부문에서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과 서브프라임 신용자들의 자동차 대출 일부에서 긴장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은행 시스템 위기 시즌2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강세장 전에는 지금까지 항상 거래소 악재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조정받는 상황에서 거래소 리스크가 이렇게 하나 등장해줬고 중앙화 거래소 주간 거래량 평균 역시 90억 달러 수준으로 2020년 말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9월 4일부터 10일까지 계산된 주간 거래량 평균이라고 하는데 주요 탈중앙화 거래소의 8월 거래량의 경우에도 220억 달러,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월간 거래량을 확인했습니다. 거래소 리스크가 터지고 투심은 이미 쫄아있는 상황, 그렇게 위크핸드들이 탈탈 던지고 있는 상황, 강세장 직전 벌어지는 공포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항상 약세 국면이 이어질 때마다 강세장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 폭락 주장입니다. 비트코인 10,000달러 폭락한다, 이더리움 1,000달러 폭락한다, 이런 내용인데 진짜 재미있게도 지금 딱 이 타이밍에 이더리움 800달러 자유낙하 전망이 나와줬습니다. 벤자민 코엔의 주장인데 이더리움은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이전보다 낮은 고점과 저점을 반복해서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6월 기록했던 저점이 낮아질 경우에 $800 아래까지의 하락도 충분히 가능하고 $600, $500, $400까지 낙폭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이슈가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진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고, 이렇게 강세장의 조건들이 거의 완벽하게 앞뒤깎기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도 꽤나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그래도 곧장 반등세를 보인 이유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가 세 가지 상황을 제시했는데, 먼저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부분입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거물급 기관들이 이걸로 돈 벌어보겠다라고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가 밥그릇 다 뺏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프랭클린이 부랴부랴 ETF 열차에 막차로 합류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배경으로는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 수량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건데, 거래소의 비트코인 공급량은 5월 1일 발생했던 2023년 최고치를 계속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때부터 20만 개 이상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왔고 0.1 BTC 이상 보유 지갑 수는 1200만 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반등의 우세한 상황적 배경이 깔린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숏포지션 청산에 따른 가격 상승이 나온 것으로 진단됐는데 24시간 동안 3,180만 달러 넘는 숏포지션 등이 청산이 되면서 가격 반등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혼돈의 9월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비트코인의 흐름 역시 인플레이션 데이터의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점에서 아직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이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한 게리 겐슬러, 우리의 쭈꾸미 대가리의 멘트도 묘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 양반은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위해서 뭘 확인해야 되느냐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아직 검토하고 있다. 여러 건의 현물 ETF 승인 신청서가 제출됐는데 이걸 검토하고 있는 직원들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검토 결과의 주체를 직원들에게 넘겼기 때문인데, 과거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직전에도 직원들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던 만큼 이건 승인 가능성 시그널로도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직원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뉘앙스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이고 강했습니다. 알리안츠 출신의 유명 경제학자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이번에 CNBC에 출연을 해서 꽤 재미있는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이 양반은 블랙록을 비롯해서 생각지 못했던 금융기관들이 무더기로 비트코인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아직 가격 움직임은 없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냐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경제 생태계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제도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나는 이런 성숙 과정이 좋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도기적인 성숙 과정, 이게 어느 정도 갈래타기가 되는 시점은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정 종목에 힘입어서 시장이 반등하긴 했지만 사실 주변 환경을 둘러보면 그렇게 녹록진 않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 상황인데 CPI에 이어서 PPI도 예상치를 웃도는 숫자를 확인해줬습니다. 8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7% 상승하면서 2022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로 봐도 7월에 0.8%에서 1.6%로 뛰어오르면서 4개월 최고치를 확인했습니다. 통상 PPI는 CPI의 선행지표로 해석되고 이번 인플레이션 반등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그런데 그 유가가 계속 오름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해서 10월에 발표될 9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그렇게 11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9월 동결 가능성은 96%, 9월에 동결되고 나서 11월에도 동결될 가능성은 63%,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35.7%,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1.4%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증시가 반등을 해주면서 11월 동결 가능성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10월에 발표될 데이터 결과에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변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가장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것은 단연 국제 유가 상황인데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이미 앞서서 93달러를 찍으면서 10개월 최고치를 확인한 상황입니다. 공급 충격에 대한 우려, 중국의 침체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연말까지 과연 이런 유가 고공행진 상황 안정될 수 있을지, 이러다가 진짜 100달러 또 돌파하는 건 아닌지 이래저래 답답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이미 쿠츠가 이번에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다라며 채굴에 따른 탄소 배출량이 2021년 중반 정점을 찍은 뒤에 중국의 채굴 금지 조치로 인해서 37.5% 감소했다. 특히 2019년 이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400% 증가한 반면 채굴자들의 탄소 배출량은 6.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수치는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탄소 배출량 우려가 과장됐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 가운데 청정 에너지의 비율은 공식적으로 50%를 초과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걸 블룸버그가 또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는 청정 에너지 비율 50% 초과 이 부분인데, 일론 머스크가 청정 에너지 사용 비율이 50%를 넘기면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재개를 하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머스크는 최근 X와 관련해서 결제 라이선스를 미국에서 받고 있는데 어떤 암호화폐가 X에 채택이 될 것인지, 테슬라는 과연 비트코인을 다시 채택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꽤나 의미 있는 관심 사안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준 데는 독일 최대 상업은행인 도이체방크가 한몫을 했다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도이체방크가 스위스 소재 디지털 자산 인프라 제공기업 타우러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와 자산 토큰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도이체방크는 지난 2월에 크레딧 스위스가 주도했던 타우러스 6,5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자금 조달 라운드에 참여를 했었고, 이때부터 커스터디와 웹3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보여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전격 파트너십을 맺고 이 영역으로 직접 뛰어든 겁니다. 지금 도이체방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정확히 지금 리플이 추진하고 있는 가속 드라이브 영역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리플이 결국 은행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의 맥락과도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리플이 이번에 인수한 포트리스의 경우에는 단순 커스터디 기업이 아니고 온오프램프, 셀프 커스터디, 지갑, NFT 프로그램 구축 가능하게 하는 웹3 인프라 솔루션,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웹3 인프라 구축 기업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한 건데, 이런 유사한 일들을 도이체방크가 노리고 있다는 것, 상당한 의미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도이체방크는 이미 5년 전부터 리플 내지는 리플의 혁신에 꽤나 관심을 가졌던 곳이기도 한데, 5년 전에 도이체방크가 발표했던 페이퍼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중앙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건 순수한 암호화폐 발행이 아니라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리플과 XRP, 리플 래피드를 20번 가까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5년 전에 이런 논문이 독일 최대 규모 은행을 통해서 제시됐다라는 것도 재미있게 느껴지고,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의 화폐를 연결하는 브릿지 커런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 꽤나 인상 깊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도이체방크의 커스터디 서비스 토큰화 영역 진출은 그저 일시적인 트렌드를 추종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략적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고, 지금 이렇게 현실화시키면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9월도 절반을 마무리했고 주요 인플레이션 데이터들도 나와줬기 때문에 남아있는 관전 포인트들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시간으로 9월 21일 새벽 3시에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 이뤄집니다. 시장에서는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8% 수준으로 거의 기정사실로 하며 기대하고 있고, 11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73%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번 사이클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더 커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의 기대대로 기대만큼 연준이 움직여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관건은 인플레이션 상황인데 8월 미국의 CPI와 PPI가 모두 반등 상황을 확인해줬고 그 핵심 원인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원유 가격이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제조품 생산 단가가 오르게 되고 여행, 항공 등 유관 산업 분야의 가격 인상을 자극하게 되고 그렇게 소비자들 지갑이 얇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8월부터 시작되는 유가 오름세가 9월에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10월에 발표될 9월 CPI와 PPI는 상대적으로 더 인플레이션 반등 상황을 확인해 줄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심리적 저항선인 90달러는 이미 돌파한 상황, 여차하면 연말에 100달러 돌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JP모건 에너지전략 글로벌 헤드의 경우에는 유가가 장기적으로는 80달러 선을 유지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8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거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파생상품 리서치 헤드는 오펙 플러스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공급 감축을 유지할 경우 2024년 이전에 브렌트유 가격이 1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라고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요인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이슈와 관련한 변동성 역시 염두에 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로 알려진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특히 근원 PCE가 연준의 최애 지표인데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연준이 1년 넘게 고강도 긴축을 벌이고 있는데도 여전히 4%대에 자리하고 있고 이게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직 11월 금리 결정 상황을 예단하거나 막연하게 낙관하기는 어렵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잡히나 싶었는데 이렇게 유가가 복병으로 작용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잔불 정리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 26,228달러를 넘어서 마감을 하면서 약세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RSI도 중간 지점에 있는 만큼 비트코인이 한동안 24,800달러에서 28,143달러 범위에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곰세력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20일 지수이동 평균 26,000달러 아래로 끌어내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24,800달러 리테스트를 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거시적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를 보이곤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 수준에서 1,000달러 또는 3,000달러 아니면 7,000달러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반감기 이후의 포물선형 랠리에 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빠질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는 문제가 없고 빠지면 랠리 준비 차원에서 추가 매수하면 된다.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 사이클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00주 지수이동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이 수준 위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9월은 알트코인을 축적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에서 지금 상단 저항 돌파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한 뒤에 하락 추세가 꺾였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다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사게 되더라도 상관없다. 지금은 계획을 바꾸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27,000달러 뚫는 거 확인하고 이때 매수 진입을 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스탠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가 알트코인 셰르파는 시장에 부정적인 뉴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곧 28,000달러 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8월 CPI와 FTX 자산 매각 승인 등 부정적인 요인들을 흡수했다라는 것은 28,000달러 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뉴스에 대한 반응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디로 갈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만약 진짜 약세장이라면 FTX 자산 매각 승인 소식에 가격이 폭락했을 텐데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신호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나름 이렇게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힘을 받고 있는 원인을 꼽자라면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등에 이어서 프랭클린 템플턴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팔아서 돈 좀 벌고 싶다라는 야욕을 공식적으로 밝히다 보니까 결국 거대 기관 자금, 세력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더 많이, 아주 많이 더 들어오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 시기이지 방향성은 결정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배경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럼 과연 언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으로서는 이걸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SEC의 검토기한 데드라인 일정인데 일단 첫 번째 데드라인은 자연스럽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데드라인은 10월 중순에 몰려있고 세 번째 데드라인은 11월 중순, 마지막 파이널 데드라인은 대체로 3월 중순에 몰려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파이널 데드라인인 3월 중순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제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도 그레이스케일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의 GBTC 현물 ETF 전환 이슈는 이미 SEC가 법원에서 망신 완전 개망신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 SEC로서도 더 신중할 수밖에 없고 재미있는 것은 암호화폐 관련 사건에서 SEC는 법원에서 줄창 일관성 있게 깨지고 박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의 대선 이슈가 자리하고 있고 어느 당의 누가 대통령이 되든 SEC 위원장 물갈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양당 후보들 가운데 암호화폐 친화적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인물들이 꽤나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이런 인물들 중에 당선이 된다라면 공화당 소속이든 민주당 소속이든 상관없이 갠슬러는 집에 갈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갠슬러는 지금까지 그랬던 우악스러웠던 모습에 있어서 힘을 조금 더 뺄 수도 있는데 이게 최근 단적으로 보여진 것이 의회 청문회 자리였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판단이 아닌 내부 직원들의 판단에 따를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남겨준 건데 이건 과거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직전에 직원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과 오버랩이 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와 최근 멘트는 뉘앙스의 강도는 다르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의 문제점을 언급한 게 아니라 직원들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멘트를 한 것은 분명 기존의 우악스러웠던 멘트에서는 조금은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내년 반감기를 대비할 때 집중해야 될 포인트 지점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늦어도 내년 3월 전에는 승인될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는데 정말 하필 공교롭게도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돼 있다. 반감기 직전에 프리헤빙 랠리가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떨어지면 기관들의 대규모 매집이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비트코인 급등 랠리는 불가피하다. 이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9월 안에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9월 안에 승인 여부 결정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가 돼 있고 하다하다 레버리지 상품까지 나와 있는데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어쩌면 9월 하순쯤에는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더리움 중심의 알트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소 어수선하게 9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나름의 기대 포인트들도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